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튜버 신유아입니다. 오늘 제가 낭독할 책은 이 책입니다. 1일 1답. 출판사에서 책 증정해 주셨고요. 작가는 써니즈. 네, 요 작가님이세요. 사진 이렇게 앞부분에 나와 있죠. 작가 소개해 드릴게요. 마음 성장과 치유에 관한 콘텐츠를 올리는 크리에이터이다. 그가 운영하는 써니즈 함께 성장 채널은 11만 구독자와 1800만 이상의 누적 조회수를 기록하였다. 네, 우리 작가님, 써니즈 작가님의 책이고요. 목차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이 투자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라 라는 부제목이 아래에 써있죠. 네. 네, 목차 소개부터 할게요. 제가 항상 책을 낭독할 때 작가하고 목차는 항상 소개를 해드리죠. 네. 출판사에서 책 제공해 주셨고요. 파트 1, 나는 삶을 신뢰한다고 말해버렸다. 파트 2, 삶을 이끌어가는 존재가 있는 듯했다. 파트 3, 갈망하라 어리석을 만큼. 파트 4, 알려고 하지 마라. 그냥 경험하라.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요. 이 파트 2, 삶을 이끌어가는 존재가 있는 듯했다. 이 부분입니다.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나는 나를 치유할 권리가 있다. 내면 아이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 그 의미를 정확히 알게 된 것은 유튜버가 된 다음이었다. 마음과 치유 관련 일을 하기 위해 차곡차곡 준비했던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저 마음 가는 대로 하다 보니 어느새 여기까지 와 있었다. 유튜버를 하면서 푸르미 교육법으로 많이 알려진 교육 전문가 최희수 소장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었다. 이분은 내면 아이에 대해 깊이 탐구하신 분이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분과 긴 시간 만난 것도 아닌데 내 채널을 보신 그분이 내가 성장 과정에서 결핍과 상처를 갖고 자란 사람이라는 걸 알아채신 것이었다. 그분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릴 때 하지 못한 말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해보세요. 나는 웃음이 나왔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분의 진지함이 이끌려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시간이 조금 흘렀다. 엄마 가지마. 아마 이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을 하고 나니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물론 내가 원래 눈물이 없는 사람은 아니다. 남자치고는 좀 많은 축에 된다. 하지만 그때 상황은 눈물이 나올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래서 당황스러웠다. 내가 여전히 엄마와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또 모르지만 그 사이 엄마와도 다시 만났다. 이제 30이 넘은 어른이 되었고 엄마의 인생에 연민을 가질 정도가 되었으며 연락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웬 눈물? 이렇듯 난데없이 흘린 눈물이라 창피할 뿐이었다. 나는 그때의 경험을 통해 비로소 내면 아이라는 존재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었다. 아, 그러니까 내가 그 아이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두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 이후 내면 아이에 대해 탐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면 아이란 내가 무시하고 있었던 나의 그림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미처 사랑해주지 못했던 나의 모습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돌보던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돌본다는 말을 들었을 때 생각이 많아졌다.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나를 돌봤던 것일까? 내면 아이란 내가 무시하고 있었던 나의 그림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미처 사랑해주지 못했던 나의 모습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돌보던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돌본다는 말을 들었을 때 생각이 많아졌다. 19의 상처와 직면했다. 수능이 끝나고 몇 주가 지난 토요일 저녁, 그날도 나는 큰아빠 식당에 나와 일을 돕고 있었다. 식당이 바빠서라기보다는 저녁을 거기서 때우는 게 편했고 영업이 끝나면 큰아빠가 오토바이 키를 주면서 집에 타고 갔다가 아침에 가지고 오라고 했었기 때문이다. 오토바이를 타고 바람을 맞으며 달리면 기분이 좋았다. 도로 옆 철도에서 기차가 지나가기라도 하면 오토바이 위에서 소리를 지르며 함께 달릴 수 있어서 좋았다. 가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보는 사람들과 눈이 마주칠 때는 더 크게 입을 벌려 고함에 소리 지르기도 했다.
식당에서 저녁밥을 먹고 간판불이 꺼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문이 열리며 낯익은 사람이 들어왔다. 우용이 삼촌이었다. 친가는 사남 삼녀로 큰아빠가 첫째, 우용이 삼촌이 셋째다. 천안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공장장으로 일하고 있는 삼촌은 남편과 사별하고 남자아이가 둘이 있는 여자와 살고 있었다. 삼촌 오셨어요? 그래, 큰형은? 명절에 삼촌과 같이 사는 분을 만나면 작은엄마라고 불렀지만 삼촌은 작은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고집스럽게 꼭 삼촌이라고 불렀다. 왠지 아빠라는 단어가 들어간 호칭으로 부르기 싫었다. 나는 양자로 큰아빠에게 오기 전까지 친아빠에 대한 기억이 없다. 그런데 내가 초등학교에 막 들어갔을 무렵 이런 일이 있었다. 명절이라서 할머니 댁에 친가 친척들이 다 모였는데 할머니가 들기름이 담긴 소주병을 주면서 이거 아빠 갖다 줘 라고 하셨다. 나는 당연히 큰아빠에게 가져다 드렸다. 그런데 들기름을 받은 큰아빠는 의아해하면서 할머니에게 어머니 들기름 나 가져가라고 주는겨 하셨다. 그러자 할머니는 아니 우용이 주라고 라고 말하셨다. 나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할머니가 실수하셨다고 생각하고는 그냥 지나갔다. 그런데 이런 일이 몇 년 동안 계속되었다. 할머니는 나와 이야기할 때마다 내가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항상 큰아빠라는 호칭을 썼다. 나는 양자로 온 사실을 애써 회피하고 있었는데 할머니는 키워준 아빠와 낳아준 아빠를 구분하면서 끈질기게 상기시켜 주었다. 나는 눈치로 친아빠가 누군지 알게 됐다. 생김새도 큰아빠보다 삼촌과 더 닮아 보였다. 하지만 크면서 지금까지 친구들 말고는 누구에게도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내색하지 않았다. 난 큰아빠의 자식이었고 나를 버린 친아빠는 내 아빠가 아니었다. 나는 삼촌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허락할 수는 없었다. 앞에 작은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삼촌은 뒷마당에 있다가 들어온 큰아빠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머니 댁에 가는 길에 들렀는데 나하고 할 얘기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에게 호프집에 가서 한잔 하자고 하셨다. 왠지 느낌이 안 좋았다. 삼촌을 항상 불편하게 생각했던 나는 이렇게 단둘이 이야기하러 나가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다. 식당을 나온 삼촌과 나는 길 건너에 있던 치킨 호프집에 들어갔다. 삼촌은 이런저런 안부를 물으셨다. 삼촌 앞에 앉은 나는 속에 숨어있던 찐득한 화가 일렁이기 시작하는 걸 느꼈다. 하지만 삼촌 앞에서는 절대 내색하지 않고 웃으며 말을 받았다. 삼촌과 나는 500cc 맥주를 홀짝거리며 마셨다. 그런데 맥주 맛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삼촌이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는지 불안한 마음 때문에 머릿속이 시끄러웠다. 목이 말랐는지 삼촌은 치킨이 나오기도 전에 500cc 한 잔을 비우더니 한 잔을 더 시켰다. 삼촌은 속마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려는 듯 보였다. 성희, 너 대학 가면 등록금은 내가 내줄게. 나는 삼촌의 뜬금없는 제안이 살짝 당황스러웠다. 삼촌의 호의를 받는 것이 거북했다. 10년도 넘게 아무 말 없이 살다가 이제 와서 아빠 노릇을 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어 구역질이 나오려고 했다. 삼촌이 왜요? 나는 쌀쌀맞은 태도로 돌변해 질문했다. 삼촌은 약간 당황한 듯 웃으며 말했다. 야, 왜긴 왜야? 등록금 내주내는데 감사합니다 해야지. 홀짝거리며 마시던 맥주 때문인지 숨이 가빠졌고 얼굴에 열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삼촌은 내가 당신이 친아빠라는 사실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하다. 내가 아기였을 때 삼촌은 나를 버렸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자 지난 시간 동안 참고 억눌렀던 시꺼먼 감정들이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을 정도로 출렁거렸다. 그리고 그것들이 목구멍을 타고 흘러나왔다. 삼촌이 내 친아빠라는 거 알아요. 이 말을 듣자마자 삼촌은 울먹거리기 시작했다. 내 눈에서도 이미 시커먼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당신을 친아빠라 생각한 적이 없어요. 엄마와 둘이 있었던 기억은 있는데 당신 기억은 없어요. 내 아빠는 키워준 큰아빠 한 명뿐이에요. 그러니 이제 와서 아빠 노릇하려고 하지 마세요. 삼촌을 향해 눈물이 흐르는 눈을 똑바로 뜨고 말했다. 삼촌이 미웠다. 어른이 흘리는 눈물을 보니 더 미웠다.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미웠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내가 미웠고 감정을 주체할 수 없게 만든 삼촌이 너무너무 미웠다. 아팠다. 삼촌이 미운데 마음이 너무 아팠다. 그동안 아팠던 시간의 상처들이 한꺼번에 마음을 긁었다. 아무 말 없이 몇 분의 시간이 흐른 뒤 나는 지금까지 숨기고 있던 마음을 고백한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삼촌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성희야,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 알고 있었다. 내가 초등학생 때 삼촌이 큰아빠 집에 왔던 적이 있다. 그날 삼촌은 내 방에서 잤고 나는 안방에서 큰아빠와 잤다. 그때 삼촌은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었다. 나는 할머니를 통해 삼촌이 친아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때도 전혀 내색하지 않았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삼촌에게 물었다. 엄마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요? 대구에 살고 있다고 들었어. 기대하지 않고 있던 엄마가 있는 곳을 알게 되었다. 엄마가 대구에 산다고요? 만날 수 있어요? 삼촌은 엄마의 형부, 나에게는 둘째 이모부와 지금까지 연락하며 지낸다고 했다. 그리고 이모부에게 연락해 보겠다고 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어쩌면 엄마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엄마는 잘 살고 있을까? 할머니 댁 옷장 서랍에 있던 앨범에서 찾은 사진 한 장이 떠올랐다. 빨간 원피스를 입은 키가 크고 늘씬한 여성과 아기를 안고 있는 통통한 막내 고모의 사진이었다. 그 사진에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다. 사진 속 여성이 어쩌면 내 친엄마고 막내 고모가 안고 있는 아기가 나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 사진을 몰래 꺼낸 나는 집에 돌아와 아무도 모르는 나의 비밀 상자 속에 숨겨두었다. 삼촌에게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되면 연락달라고 말하고는 호프집에서 먼저 나왔다. 그 사이 간판불이 꺼진 큰아빠 식당의 뒷문으로 들어가 오토바이 키를 집어들고 나와 시동을 걸었다. 가로등도 없는 길에 들어서자마자 찬바람이 눈에 들어갔는지 다시 눈물이 터졌다. 오토바이의 오른쪽 핸들을 끝까지 당겼다. 손이 떨어져 나갈 만큼 시린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보다 마음속 통증이 더 아프고 쓰라렸다. 엄마를 꼭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